상상해 보세요. 어느 날 최고의 명문대, 그러니까 뭐 하버드나 서울대 같은 곳에 상위 1% 수재들이 총장실 앞으로 우르르 몰려갑니다. 네, 아주 비장한 표정으로요. 맞아요. 그러고는 아주 정중하게 인사를 딱 올린 다음에 그 자리에 있는 전원이 동시에 자퇴서를 던지고 학교를 떠나버리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고요? 국가의 최고 통치자가 자신들의 철학에 반대되는 정책을 강행하려고 했기 때문이죠. 진짜 현대사회에서는 상상하기도 힘든 약간 영화 속에서나 벌어질 법한 극적인 장면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보통 군대나 경찰을 동원해서 막 진압할 법도 한데 놀랍게도 그 최고 통치자는 엄청 쩔쩔매면서 국가서열 2위인 총리를 보냅니다. 제발 학생들 좀 달래서 데려오라고 사정을 하는 거죠.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 이게 믿어지시나요? 사실 이게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조선시대, 그것도 우리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송군으로 꼽는 세종, 대왕 시절에 실제로 벌어졌던 일이라는 게 진짜 놀라운 거죠. 바로 그겁니다. 늘 배움을 갈구하고 세상의 이면을 궁금해하는 당신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깊이 파헤쳐볼 오늘의 심층탐구 주제가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네, 오늘 살펴볼 자료들이 아주 흥미롭죠? 맞습니다. 오늘 당신이 우리에게 전달해준 자료는 크게 세 가지거든요. 조선 최고의 엘리트 교육기관이었던 성균관에 대한 역사 강연 기록, 그리고 세종시대 집현전 학자들의 에세이, 마지막으로 안견이 그린 몽위도 원도 그림입니다. 보통 우리가 그 조선의 엘리트 유생이라고 하면 수염을 길게 기르고 방에 틀어박혀서 얌전하게 공자맹자만 외우는 좀 고리타분한 모범생들을 떠올리기 쉽잖아요. 네네. 약간 온실 속의 화초처럼 어른들 말씀 잘 듣고 정해진 길만 걷는 그런 사람들이요. 맞아요. 아주 질서정연하고 권력에 순응하는 그런 관료의 이미지가 강하죠. 하지만 당신이 보내준 이 자료들을 하나씩 연결해 보면 그 매끄러운 환상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납니다. 성균관 유생들은 결코 얌전한 책상 물림이 아니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당신과 함께 파헤쳐볼 핵심 미션이 바로 이겁니다. 이 숨막히는 조선의 극한 교육 시스템은 도대체 어떻게 작동했길래 단순한 행정실무자가 아니라 왕의 얼굴을 정면으로 쳐다보며 맞서는 정치적 행동주의자들을 길러낸 걸까요? 그리고 그 치열한 투쟁의 이면에서 그들은 도대체 어떤 세상을 꿈꾸고 있었는지 그 부분도 아주 중요하죠. 맞습니다. 오늘 우리는 완벽해 보이는 이 엘리트들의 숨겨진 스트레스, 치열한 일탈, 그리고 그들이 진짜로 만들고 싶어 했던 세상을 향해 거침없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매일 만지는 1,000원짜리 지폐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지폐 앞면에 그려진 분이 바로 퇴계 이황 선생이시죠. 네, 맞아요. 이황 선생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 무대인 성균관의 대사성을 역임하셨거든요. 지금으로 치면 국립대 총장직인 셈이죠. 그리고 그 1,000원짜리 지폐 뒷면을 유심히 보시면요. 500년 된 웅장한 은행나무하고 학생들이 학문을 닦던 명륜당 건물이 그려져 있습니다. 저도 지금 지갑에서 꺼내서 보고 있는데 진짜 평화롭고 고즈넉해 보이는 풍경이네요. 겉보기에는 그렇죠. 하지만 이 평화로운 공간에 발을 들이기 위해서 치러야 했던 대가는 사실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입학 조건부터가 완전 바늘구멍이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자료를 보니까 조선 팔도를 통틀어서 단 200명한테만 허락된 공간이더라고요. 네, 소과라고 부르는 1차 과거 시험에 합격해야만 입학 자격이 주어지는데 여기서 뛰어난 문장력을 뽐내서 합격한 진사 100명, 그리고 유교 경전에 대한 탁월한 해석 능력을 인정받은 생원 100명, 딱 이 200명만이 성균관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와, 전 국민 중에 딱 200명이면 혜택도 어마어마했겠네요. 그럼요. 전액 장학금은 기본이고요. 기숙사비나 식비는 물론이고 오직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수발을 들어주는 반인이라는 특수 계층까지 국가에서 직접 배정을 해줬습니다. 그 반인들이 막 빨래도 해주고 팝도 해주고 다 해준 거군요. 네, 맞아요. 그야말로 당대 최고의 대우였죠.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이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치러야 하는 서바이벌 게임의 룰을 보니까 저는 진짜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그 메커니즘이 진짜 기가 막힙니다. 이건 마치 현대의 악랄한 모바일 게임 시스템 같아요. 모바일 게임이요? 네, 왜 매일 접속해서 출석 보상 받아야 하는 게임들 있잖아요. 하루라도 빼먹으면 그동안 모은 보상 다 날아가는 그런 거요. 출석 보상. 그 비유가 아주 정확하네요. 성균관의 근태 관리 시스템인 원점 제도를 두고 하신 말씀이군요. 맞습니다. 원점 제도. 유생들은 매일 아침 북소리가 울리면 일어나고요. 또 북이 울리면 글을 읽고 진사식당이라는 곳에 모여서 아침 저녁으로 밥을 먹어야 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밥만 먹는 게 아니라요. 식당에 들어갈 때 장부에 도장을 찍어서 출석을 인증해야 했거든요. 아침, 저녁으로 2번 도장을 다 찍어야 겨우 1점을 주는 거잖아요. 네, 아주 철저했죠. 그렇게 하루 1점씩 무려 300점을 모아야만 했습니다. 즉 최소 300일 동안 성경관 기숙사에 틀어박혀서 삼시세끼를 먹으며 학문에만 정진해야 진짜 관리가 될 수 있는 대과시험을 칠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와, 응시표 하나 받으려고 300일 연속 출석이라니. 중간에 알아눕거나 집에 무슨 일이 생겨서 며칠 빠지면 진짜 피 말리는 거네요. 그렇죠. 게다가 이게 단순히 밥만 먹고 자리만 지킨다고 그 300점이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었잖아요. 시험의 압박이 진짜 현대 고3 수험생 저리 가라 수준이던데요. 성경관은 그야말로 시험의 늪이었습니다. 매일 치르는 일고, 열흘마다 치르는 순고, 월말마다 치르는 월고, 그리고 계절마다 치르는 삼행사고까지 정말 끊임없는 평가 연속이었죠. 미쳤네요, 진짜. 성적도 아주 엄격하게 나뉘었어요. 통, 약, 조, 불 이렇게 4등급이었는데 여기서 제일 아래인 불, 즉 불통을 받으면 가차없이 엄청난 페널티를 받거나 재시험의 굴레에 빠져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퀘스트 실패하면 다시 처음부터 깨야 하는 거네요. 근데 저는 여기서 당신과 좀 나누고 싶은 강한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의문이시죠? 이 당대 최고의 천재들을 한 곳에 꽉꽉 모아놓고 다른 학문은 쳐다보지도 못하게 오직 유교 경전, 사서삼경만 파기했잖아요. 머리 식힐 겸 두는 바둑이나 장기도 금지하고 지리나 불교 같은 다른 학문도 철저히 막아버리고요. 당신도 이거 좀 답답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굉장히 억압적으로 느껴질 수 있죠. 오히려 막 똑똑한 사람들의 창의성을 완전히 죽여버리는 그런 환경 아닌가요?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실제로 그 공간이 주는 압박감이 현대인의 상상을 초월했어요. 한자리에 꼿꼿이 앉아서 사서삼경만 파고들다가 기운이 쇠약해져서 병이 깊어지는 줄도 모르고 죽음에 이른 유생들도 종종 발생했거든요. 세상에 과로사로 죽는 학생이 나올 정도라니 끔찍하네요. 오죽하면 성경관 기숙사 끝방에 과로로 쓰러진 학생들을 위한 약방, 즉 진료소를 따로 두었을까요? 그 1,000원짜리 지폐 들면의 평화로운 풍경 뒤에 그런 무시무시한 지옥이 있었던 거군요. 하지만 조선이라는 국가가 왜 이런 무식할 정도의 시스템을 고집했는지 그 이유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성균관의 공간 배치 철학을 짚어보면 이해가 아주 쉽거든요. 공간 배치요? 네, 성균관은 크게 2 공간으로 나뉩니다. 공자와 성현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대성전, 그리고 실제 공부를 하는 명륜당이 있죠. 그런데 제사를 지내는 대성전이 공부하는 명륜당보다 항상 앞에 배치되어 있어요. 지식을 쌓는 곳보다 성현을 모시는 곳이 먼저다, 약간 이런 의미인가요? 정확합니다. 이것이 지금 듣고 계신 당신에게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조선은 이 예비 관료들에게 단순히 지식이나 행정기술을 머리에 쑤셔넣은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럼 뭘 원했던 거죠? 국가를 이끌어갈 리더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천재적인 두뇌가 아니라 유교 이념을 뼛속 깊이 체화하고 도덕적인 인성을 갖추는 것이라고 굳게 믿었던 겁니다. 철저한 통제와 반복학습은 이 도덕적 규율을 내면화하기 위한 일종의 수련 과정이었던 셈이죠. 그 의도는 알겠는데 시스템이 주는 스트레스에다가 학생들 자체적인 규율까지 더해지니까 그야말로 생지옥이 따로 없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보면서 제일 충격받았던 게 그 신방이라고 부르는 신고식 문화였습니다. 이른바 면신례라고도 불리는 아주 악명 높은 기조 문화죠. 네, 군대 갈굼도 아니고 진짜 심하더라고요.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유생들은 가문의 배경도 권력의 크기도 재산도 다 달랐습니다. 이 격차를 허물고 성균관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우리는 하나라는 결속력을 다지기 위해서 선배들이 신입생을 혹독하게 다루는 의식을 치른 거죠. 결속력을 다진다는 핑계로 벌어지는 지독한 괴롭힘이잖아요. 우리가 아는 그 위대한 율곡 이희 선생마저 이 신고식에서 왕따를 당할 뻔했다는 사실이 진짜 상상이 안 갑니다. 맞습니다. 율곡 이희 선생이 어머니 신사임당이 돌아가신 후에 슬픔에 빠져서 막 방황을 하다가 금강산에 들어가서 1년 정도 불교를 공부하고 온 적이 있거든요. 불교요? 네. 근데 성균관에서는 불교를 철저히 이단으로 배척했잖아요. 그래서 율곡이 성균관에 입학하려고 하니까 학생 대표인 장이 율곡을 향해서 대놓고 중이 어디 감히 이곳에 들어오느냐며 조롱을 합니다. 와, 대놓고 면박을 준 거네요? 심지어 공자에게 인사하는 입학식조차 거부해버렸어요.
당대 최고의 천재도 이 폐쇄적인 카르텔 앞에서는 쩔쩔맬 수밖에 없었던 거죠. 진짜 듣기만 해도 숨이 톡톡 막힙니다. 아무리 정신력이 강해도 사람은 기계가 아니잖아요. 이런 극도의 스트레스와 억압 속에서 유생들은 도대체 어떻게 멘탈을 관리한 겁니까? 안 미치고 베개나요? 바로 그 지점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 숨막히는 압력 밥솥에도 증기를 빼주는 밸브가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딱 2번, 14일과 30일에 유생들에게 휴가가 주어지는데 이때 유생들이 뒤도 안 돌아보고 달려가는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반촌이라는 곳이죠. 반촌이요? 아까 말씀하신 그 유생들의 수발을 드는 반인들이 모여 살던 동네를 말하는 건가요? 네, 맞아요. 지금의 해화동 대학가 일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학가 하숙촌이네요. 성균관을 벗어난 유생들은 이 반촌의 하숙집에 머물면서 밀린 빨래도 맡기고 그동안 억눌렸던 스트레스를 완전 폭발시키듯이 풀었습니다. 어떻게 놀았는데요? 성균관 안에서는 엄격히 금지되었던 불교 서적이나 소설 같은 폐관잡기를 몰래 숨어서 읽고요. 술판을 벌이고 금기시되었던 장기나 바둑을 두면서 밤을 새웠죠. 완전 일탈이네요. 평소 기숙사에서 먹지 못하던 소고기 같은 아주 맛있는 음식도 마음껏 즐겼고요. 이거 지금 대학생들이 도서관에서 밤 새우고 나서 대학가 오프집에서 동기들이랑 술 마시면서 막 교수님 험담도 하고 노는 거랑 완전 똑같네요. 숨 막히는 기숙사를 벗어나서 해화동 골목에서 몰래 바둑 두며 낄낄거렸을 그 천재들의 모습을 상상하니까 왠지 되게 인간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렇죠. 사람 사는 곳은 다 비슷하니까요. 자, 그런데 그저 스트레스 받고 일탈을 즐기는 대학생들의 옛날 이야기라면 우리가 당신과 함께 굳이 이렇게 심층 탐구로 깊이 파헤칠 이유가 없겠죠. 이 억압과 일탈의 메커니즘이 만들어낸 진짜 결과물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좀 구조적인 통찰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통제된 기숙사 생활, 지독한 신고식, 숨막히는 시험, 그리고 반촌에서의 은밀한 일탈까지 이 모든 과정을 수년간 함께 견뎌낸 유생들 사이에는 과연 무엇이 생겨났을까요? 군대 동기들 뺨치는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끈끈한 전우애가 생겼겠네요. 매일 밥 같이 먹고 같이 깨지고 몰래 같이 놀았으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극도의 폐쇄성과 엄격한 규칙이 역설적으로 유생들 사이에 무서운 연대감과 결속력을 잉태한 겁니다. 그리고 당시 왕들은 수시로 성균관에 찾아와서 이 뜨거운 청춘들과 직접 마주했어요. 왕이 직접 대학교에 온 거네요? 네, 중종이나 정조 같은 왕들은 예비 관리들인 유생들에게 무엇이 이상적인 정치인지, 권력이 부패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말 치열한 남장 토론을 벌였습니다. 그냥 입시 학원이 아니라 정치의 최전선이었네요. 체육 시간도 남달랐다고 제가 자료에서 봤거든요. 대사례라고 하는 활쏘기 행사를 말씀하시는군요. 네네. 이게 단순히 체력을 단련하는 체육 시간이 아니에요. 왕과 신하, 유생들이 한데 모여서 관역을 향해 활을 쏘는데 유교에서 활쏘기는 마음의 중심을 잡고 사사로운 욕심을 비우는 정신 수양의 과정이었습니다. 명상 같은 거군요. 네, 왕과 유생들이 나란히 서서 활을 쏘며 군신 간의 화합과 신뢰를 다졌던 거죠. 왕이랑 나란히 서서 활을 쏘며 화합을 다진다. 참 상상해보면 멋진 그림입니다. 하지만 제가 당신이 보내준 이 자료들을 보면서 진짜 피가 끓어오르고 열광했던 부분은요. 바로 그들이 화합하지 않았을 때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저항의 순간들이죠? 맞아요. 이 끈끈한 연대감이 권력에 대한 저항으로 폭발할 때 그 에너지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유생들이 집단 행동에 나섰을 때 그 파괴력은 실로 대단했습니다. 예를 들어 명종 때 조식 선생이 당대 최고의 실세였던 문정왕후의 실정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목숨이 위태로워진 적이 있거든요. 네네. 이때 성균관 유생들이 전부 들고 일어나서 조식을 변호하는 연대 상소를 올리며 권력의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송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하버드 수석들의 집단 자퇴 시위요. 바로 세종대왕 때 일어난 공관 사태 말입니다. 당신도 들으면서 엄청 궁금하셨죠?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1448년의 일입니다. 절대군주였던 세종대왕이 궁궐 안에 불교사당, 즉 내불당을 지으려고 하자 유생들이 완전히 발칵 뒤집혔습니다. 유교 국가에서 궁궐 안에 절을 짓는다니까 난리가 난 거죠. 네, 국가의 근간인 유교 이념을 훼손하는 일이다. 절대 안 된다면서 거세게 반발했죠. 근데 세종대왕이 대신들 말도 안 듣는데 너희 대학생들 말을 듣겠냐면서 완전히 무시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젊은 엘리트들이 어떻게 합니까? 대성전에 모셔진 공자님께 가서 절을 올린 뒤에 짐을 싸버리죠. 맞아요. 저희는 도저히 부끄러워 이곳에 있을 수 없으니 이만 하직하겠습니다. 딱 이루고 기숙사를 완전히 비워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성균관을 비운다는 뜻의 공관, 즉 집단 동맹휴학인 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중종 때는 개혁파 조광조가 투옥되자 유생들이 궁궐 앞마당에 몰려가서 땅을 치며 통곡하는 호곡을 벌이고요. 급기야 진사식당 출석을 거부해버립니다. 출석을 거부했다고요? 이를 권당이라고 하는데 현대의 단식투쟁이자 수업 거부인 셈이죠. 잠깐만요. 아까 그 피 말리기 하루에 1점씩 모아야 하는 원점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걸 스스로 포기한 거네요. 잘못하면 대과 시험을 영영 못 볼 수도 있고 자신들의 출세길이 완전히 막힐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인데 스스로 그 밥그릇을 엎어버린 거네요. 자신의 인생 전부를 걸고 권력에 맞선 겁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핵심 메커니즘이 있어요. 바로 최고 권력자인 왕의 반응입니다. 왕이 어떻게 했죠? 세종이나 중종은 이 괘씸한 예비 관료들을 반역죄로 몰아처벌하거나 군대를 동원해 진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크게 당황하면서 정승들을 보내서 학생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달래고 설득하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글쎄요. 그 똑똑한 사람들이 나중에 자기 수적으로 써먹어야 할 귀한 인재들이라 좀 아까워서 그랬을까요? 그보다 훨씬 깊은 통찰이 깔려 있었습니다. 영특한 왕들은 국가라는 거대한 시스템이 500년을 버티고 지속되기 위해서는 권력자의 눈치를 보며 지당하시옵니다만 외치는 예스맨들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아니되옵니다를 외칠 수 있는 비판적 사고가 필수적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아, 예스맨이 아니라 비판자가 필요했다. 맞아요. 성균관 유생들이 보여준 이 맹렬한 연대와 저항의 에너지가 바로 국가의 면역력이자 생명력을 지탱하는 선비정신이라는 것을 왕 스스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들의 집단행동을 처벌하지 않고 관용으로 수용했던 것이죠. 와, 그러니까 이 선비정신이라는 게 단순히 책 속에 갇혀있는 고상하고 얌전한 철학이 아니었군요. 이 억압적인 기숙사에서 혹독한 신고식과 300일의 원점을 함께 버텨내며 쌓아올린 전우회가 불의를 만났을 때 쾅 하고 폭발하는 실천적 에너지였던 겁니다.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훗날 임진왜란 때는 붓을 꺾고 칼을 들어 의병장으로 나서고 일제강점기에는 3.1운동과 60만 세 운동을 주도하고 더 나아가 현대의 민주화운동까지 그 DNA가 이어졌다는 걸 생각하니까 전 진짜 소름이 확 돋더라고요. 하지만 당신도 여기서 한 가지 근본적인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단지 화가 나고 반발심이 크다고 해서 목숨과 출세를 다 걸 수 있을까요? 맞아요. 단순한 분노만으로는 그렇게 조직적으로 오래 버티기 힘들죠. 그렇죠. 그 맹렬한 에너지가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유지될 수 있었던 진짜 동력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들의 내면으로 들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의 내면이요? 네. 그들이 치열하게 학문에 정진하고 목숨을 걸고 저항하지 않을 때, 즉 그들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는 도대체 무엇이 자리 잡고 있었을까 하는 거죠. 그것을 보여주는 가장 완벽한 자료가 바로 당신이 보내준 마지막 단서, 몽요도원도에 대한 에세이입니다. 네, 당신도 지금 머릿속에 이 그림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안견이 그린 이 웅장하고 신비로운 기암괴석, 그리고 그 너머로 아득하게 펼쳐진 복숭아꽃이 만발한 계곡, 평화롭게 흐르는 맑은 물, 숨막히는 기숙사에서 출석 정수를 채우며 치열한 생존 게임을 하던 그 청년들이 관리가 된 후에 가슴속에 품었던 세계가 바로 이 그림 안에 담겨 있습니다. 몽요도원도에 얽힌 자료를 살펴보면 어느 봄밤의 서정적인 풍경이 펼쳐지거든요. 세종시대의 성균관을 거쳐서 집현전의 최고 학사로 성장한 김담, 최유, 신숙주, 성산문 같은 정말 쟁쟁한 엘리트들이 안평대군의 별서에 보입니다. 완전 드림팀이 모인 거네요. 네. 그들은 밤이 깊도록 술잔을 기울이면서 단순히 옛날 이야기를 나누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철학과 이상에 대해 아주 깊은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바로 그 밤에 안평대군이 아주 기이한 꿈 이야기를 딱 꺼내죠. 험준한 산길을 지나가니까 인간 세상의 번잡함과 피비린내 난 권력 다툼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그야말로 완벽한 이상향을 보았다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화가 안견이 그 꿈 이야기를 듣고 단 3일 만에 붓을 휘둘러서 완성한 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이 농유도원도입니다. 네, 3일 만에 그 대작을. 여기서 이 자료가 가진 진정한 가치가 드러납니다.
그림이 완성되자 안평대군 주변에 있던 수많은 집현전 학자들이 앞다투어서 이 그림의 여백에 자신의 깨달음과 감상을 담은 글, 즉 찬문을 남기거든요. 빈 공간에 막 시를 적어 넣은 거잖아요. 네, 도대체 왜 남이 꿈을 그린 그림에 그토록 열광하면서 자신들의 철학적 인장을 다들 새겨 넣은 걸까요? 그러니까요. 남의 꿈 이야기인데 왜 그렇게 다들 감정이입을 한 거죠? 왜냐하면 몽요도원도는 단순한 감상용 풍경화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성균관의 혹독한 시절을 견뎌내고 왕 앞에서도 굽히지 않던 그 무서운 정치적 에너지는 단순히 세상을 비판하는 데서만 온 게 아니거든요. 그럼 어디서 온 거죠? 그들에게는 우리가 함께 이 땅에 구현해야 할 완벽한 세상에 대한 공유된 꿈, 즉 절대 흔들리지 않는 이상향이 있었던 겁니다. 아, 그들이 목숨 걸고 투쟁할 수 있었던 건 그 투쟁의 끝에 도달하고 싶은 명확한 청사진이 있었기 때문이군요. 정확합니다. 그들은 혼자서 과거에 급제해 출세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만을 꿈꾼 게 아닙니다. 이 그림은 현실의 부조리를 뜯어고쳐서라도 기필코 도달하고 싶었던 그들의 젊은 날의 열정과 이상이 고스란히 담긴 일종의 정치적 선언문이자 영혼의 지도였던 것입니다. 영혼의 지도라. 와, 이 말이 참 묵직하게 다가오네요. 자, 오늘 당신과 함께 파헤쳐본 조선 엘리트들의 이면 어떻게 들으셨나요? 겉보기엔 그냥 온실 속 화초 같았지만 실상은 전혀 달랐죠. 맞아요. 300일의 족쇄 같은 출석 도장과 끊임없이 쏟아지는 그 시험이라는 억압 속에서도 그들은 결코 길들여진 기계가 되지 않았습니다. 네, 반촌의 골목에서 몰래 숨통을 텄죠. 그리고 그곳에서 다진 끈끈한 연대로 잘못된 권력 앞에서는 과감히 자기 밥그릇을 엎으면서 거리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치열한 투쟁의 심장부에는 다 함께 도달하고픈 이상향, 몽유도원도라는 공유된 꿈이 강하게 고동치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단순히 아는 것을 넘어서요. 이것이 오늘날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연결해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네, 아주 중요하죠. 현대사회의 엘리트 혹은 성공을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과연 어떤가요? 우리는 매일매일 현대판 진사 식당에서 스펙이라는 점수를 채우면서 피말리는 경쟁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맞아요. 매일 출근하고 매일 접속해서 보상받듯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현대판 원점 시스템이죠. 하지만 정작 우리를 병들지 않게 지켜줄 진정한 의미의 반촌, 그러니까 남들 눈치 보지 않고 연대하며 숨통을 틔울 안식처는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더 치명적인 것은 통과해야 할 시험의 룰만 남아있고 정작 그 시험을 통과한 후에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세상에 대한 청사진은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점이죠. 아, 뼈 아픈 지적이네요. 오늘 이 심층 탐구를 마치면서 지금 듣고 계신 당신의 뼈를 때릴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는 혹시 경쟁자들을 짓밟아 살아남아서 나 혼자 편안해지는 개인적인 안일함만을 꿈꾸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성균관 유생들이 목숨을 걸 수 있었던 건 함께 바라보는 몽유도원도가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다면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동료들이 이 숨막히는 현대사회의 압박을 견뎌내면서 함께 도달하고자 하는 우리 시대의 몽유도원도는 과연 어떤 모습입니까? 어쩌면 우리가 진짜 잃어버린 것은 성공하는 방법이 아니라 다 함께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능력 자체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 이 묵직한 질문이 당신의 내면에 새로운 불씨를 지피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탐구를 모두 마칩니다.